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했던 건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투쟁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국민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9차 헌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 과정과 뜨거웠던 직선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987년 6월 29일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전격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6.29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틀 뒤 전두환 대통령은 6.29 선언의 8개 항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이로써 4.13 호헌 조치는 정식으로 철회되고 직선제 개헌안이 관철됐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 소위원회는 민주정의당, 한국국민당 10인으로 구성된 의원들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행정부에 관한 사항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항목을 마련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1987년 10월 12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29의 노태우 선언과 7월 1일의 대통령 담화로 획기적인 정치 발전과 국민 화합의 큰 문이 열리고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여러분의 노태우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40년의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개헌을 성사시킨 것은
정치 기적이라고 강조하고 16년 8개월 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54표, 후 4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헌법안은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 이틀 뒤인 10월 29일 국민들에게 공포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도입, 대통령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유신 헌법에 의해 박탈당했던 국민들의 권리를 16년 만에 되찾게 된 것입니다. 87년 그 9차 헌법 개정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런 이제 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거든요. 주권자인 시민들이 일어나서 체제를 바꾸고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개헌이기 때문에 어떤 개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차 개헌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 본질이 국민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권리 가장 중심인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됐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1987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은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었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에 직선제 부활. 그날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만에 되찾은 대통령 직선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거제도와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 위한 법적 기반, 즉 대통령 선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 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그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후보자와 연설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은 각각 5회 이내, 대담 토론은 각각 3회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야당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조기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창당 중에 있는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또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해갔다는 비열한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가 148인, 부 3인으로서 대통령 선거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신 시대에는 금지됐던 합동연설회가 부활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직접 연설하며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유세가 처음으로 허용되면서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공약은 안방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선거의 백미는 거리와 광장이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청중 동원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11월 29일 박정희 정권이 닦아놓은 여의도 광장 유세에 김대중 후보가 약 130만 명을 동원하자 이에 질세라 김영삼 후보는 12월 5일 약 130만 명을 모읍니다. 노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12일 약 150만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되었고 당시 민중 후보를 내세웠던 백기환 후보도 대학로에 30만 명을 모으는 등 모두가 민주주의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의 분열은 결국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사자 필승론을 내세우며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탓이 컸습니다. 36.6%라는 낮은 득표율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씁쓸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16년 만에 이뤄낸 직선제 선거는 지역주의와 분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헌법적 의미로서 국민들이 직접 보게 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선거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나 제도적 기반보다 국민적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오는 분들도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당적 기반보다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은 정치인들이 유리한 선거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들 보면 변방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지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권 도전에 성공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팬덤 정치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변방에서 신의 정치인이 등장해서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선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은 여러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탁금 제도입니다. 후보자 등록 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한 제도였죠. 기탁금 제도는 선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장치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은 제12대에 비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정당 후보자는 1,000만 원, 무소속은 2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불합리한 제도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1989년 9월 8일 고액의 기탁금이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 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기탁금은 하향 조정되었다가 다시 상향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기탁금 제도는 선거와 돈의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민주화 열망에 놀라 발표되었던 노태우의 6.29 선언.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그 선언문에는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였습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개헌 절차에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고 시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지방선거. 그 역사는 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에는 전국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 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그 꿈은 멈춰섰습니다. 6.29 선언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것을 넘어 5.16 쿠데타 이전의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4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주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지역 일꾼을 직접 뽑는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연 역사적인 순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선거는 무려 30년 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6.29 선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는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시도 및 구시군 의회 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법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작업 끝에 오늘 지자체에 관한 3가지 법안이 이제 다 끝을 맺었습니다. 이 3가지 법률은 우리나라 민주발전 사상 커다란 등불이 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1990년 12월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1년에는 구시군의원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잇따라 실시됐습니다. 34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그리고 시도의원과 구군의원까지 무려 4개의 투표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대표를 직접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개표 작업에 엄청난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한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무려 23시간이나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절실해졌습니다. 그 해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지폐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계수기였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총 5,029대의 투표지 계수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세던 기계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표심을 정확하게 세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개표 작업의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선거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이 허용되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투표지 기표 마크도 사람인 모양에서 점 복자로 바뀌었고, 투표함은 특수 골판지로 제작되어 운반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처음으로 투표 안내문이 발송되는 등 모든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그 풍경은 분명히 달라진 민주주의의 현장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7일 68.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민자당의 참패와 야당인 민주당, 자민련의 승리로 이어졌고,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 속에 친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 기반에서 거의 예외 없이 승리하며 지역 분할 구도가 또다시 재현되는 기류도 보였습니다. 직선제 부활의 기쁨 뒤에 감춰졌던 지역주의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고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제대로 실시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지방 자치의 어떤 뭐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이제 지방 자치를 위한 법적인 절차나 제도들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실시가 되지 않았었고, 뭐 지방 자치 혹은 뭐 일반 뭐 민주주의 전체로 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혹은 지방의회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선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죠.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1990년 신년 벽두인 1월 21일 여당인 민정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과 제2야당인 민주당 김영삼 총재, 제3야당인 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공식 석상에 나타납니다. 세 사람은 새 역사 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3당 합당을 선언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불어닥친 정계 개편의 회오리.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여소야대 정국은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3당 합당 선언 이후 곧바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됩니다. 민자당은 총재 노태우, 대표 최고위원 김영삼, 최고위원 김종필을 중심으로 지도체제를 구성합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의 합당으로 새로 출범한 민자당은 299석 중 218석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게 됩니다. 3당 합당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8일,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14대 대통령 선거는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제1야당인 평민당의 김대중,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3파전으로 펼쳐졌습니다. 각 후보는 저마다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김영삼 후보의 선거 구호는 신한국 창조였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는 바꿉시다 라는 구호로 정권 교체의 열망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비해 재벌 기업가 출신인 정주영 후보는 경제 대통령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병들은 이 한국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한국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민정 정권을 이번에 바꿔야만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이 지금 비아리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영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한강을 개발하고 저소득층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혼탁한 사건들로 얼룩졌습니다. 선거를 2달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이선실 간첩단 사건은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터진 이른바 부산 초원 복국 사건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구호가 전국을 뒤덮게 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김영삼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영삼 후보는 997만여 표를 얻어 41.9%의 득표율로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김대중 후보는 804만여 표로 33.8%를 득표했고, 정주영 후보는 16.3% 득표에 그쳐 3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평생 동지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승부는 결국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명실상부한 문민정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그래서 이제 군부를 이제 퇴출하고 군부 독재 세력에서부터 이제 진짜 이 시민정부가 이제 국가를 운영해가는 이제 그런 때를 맞이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지요. 갔는데 이제 이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되었던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더 심화되고 가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영남과 호남을 대립축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지역 갈등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정치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없고 이제 지역 연고에 기초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이제 아주 이제 그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으로 문민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기에 그 감격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진정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거는 다른 법률로 제각각 치러져 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대통령 선거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까지. 이처럼 복잡하고 이질적인 규정들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과 규칙, 통합선거법은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1994년 2월 15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통합선거법이 처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주적 선거의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선거 시기마다 늦어지는 선거법 개정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를 치르며 달라진 법규를 익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199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연구반을 구성합니다. 각국의 선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 끝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이 마련됩니다. 같은 해 2월, 국회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통합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선관위 제정안과 각 당에서 마련한 법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선거의 과열과 타락,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 풍토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현행의 선거제도는 각종 선거를 개별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가 복잡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선거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자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합동연설회의 존폐 문제, 현수막 사용, 선거 연령,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 쟁점들 하나하나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통합선거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선거자금법 개정으로 음성적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되던 정치자금의 음성적 조달과 다다익선이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불감증이 그간 정치권 전체에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던 금융실명제와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시대 정신에 맞춰 정치 자금에도 검은 돈의 유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정치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 공개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공영제 확대와 선거운동 자유 보장, 금권선거 차단, 선거사범 엄벌이라는 큰 원칙을 세운 여야는 결국 대타협으로 통합선거법을 일궈냅니다. 마침내 1994년 3월 16일 전문 17장 27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통합선거법이 공포되면서 한국 선거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 법은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 개정 시에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정부는 서명식을 따로 개최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통합선거법은 선거의 절차와 내용을 큰 틀에서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합동 연설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후보자는 물론 등록된 연설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연설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 자금 규제를 강화해 고질적인 돈 선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 공정성을 담보했습니다. 특히 선거 공영제 확대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운동의 문턱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연설과 대담이 허용되면서 유세 현장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거 벽보도 바뀌었습니다. 종이 벽보 대신 비닐 벽보가 처음 사용되면서 후보자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통합선거법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였습니다. 국민들은 34년 만에 지역 민심을 대변할 후보자들을 직접 선택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선거 로고송이 처음으로 울려 퍼진 선거였습니다. 음악과 영상이 결합한 선거 캠페인은 선거 풍경을 한층 더 재미있고 다채롭게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 15대 대선은 우리 정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국민회의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앞선 민주정치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전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법 체계가 다르고 규제가 다르고 운동에 대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달라서 매우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이 있었고 선거 관리 차원에서도 대단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의 단일화, 통합화를 통해서 뭔가 이 좀 통합된 선거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큰 강점이고요. 그동안 관건선거, 건건선거, 연고선거, 뭐 선거 운동에 부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매우 어필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 2000년이 밝았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며 정보화 사회가 활짝 열리자 선거 역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기존의 TV와 종이신문 중심의 정보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토론하며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었고 전국구라는 명칭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비례대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며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든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병역 문제였습니다. 여야 3당의 1차 공천자 가운데 무려 115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기피 논란과 함께 후보자 자질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후보자 정보 공개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모든 후보자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 현황, 최근 3년간의 재산세,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본인과 아들, 손자의 병역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정보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납세와 병역 사항 공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당의 공천과 언론 보도에만 의존했던 후보자 선택 기준에
이제는 검증된 공식 자료가 더해진 것입니다. 정보 격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유권자들의 판단은 더욱 냉철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16대 총선을 뒤흔든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천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총선 시민연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 대상자 86명과 그중에서도 집중 낙선운동 대상 22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적격 정치인들을 걸러내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헌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한국 선거사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된 시민 참여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최악의 후보를 걸러내는 장치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이제 후보자들이 직접 과하게 하면 이게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만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이건 뭐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면서 정말로 공익을 위한 이런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당시 낙천이나 낙선, 공천 못 받게 혹은 선거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결국 시민단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눈을 정치권에서 더 많이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내실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전국구라 불리던 제도가 사라지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뒤 치러진 총선에서 선거 전 47석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은 무려 152석을 차지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전국구 정당투표제에 힘입어 10석을 확보합니다. 17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선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선거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정당 연설회와 합동 연설회가 폐지되는 대신 후보자와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50배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무엇보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지구당이 폐지되어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후보자 검증이 한층 강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1인 2표제가 적용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였습니다. 두 번의 기표 절차는 한 번의 지역구 국회의원 기표 절차를 마치고 다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기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권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집권 여당인 새청년 민주당에서는 1인 2표 정당 명부제가 정치개혁의 본질인 양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1인 2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망국적 지역 감정을 심화시키는 명백한 정치 개혁 법안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 정당 명부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도록 하고 여야 각 정당이 모두 전국 정당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 선택 폭을 넓히려는 취지였습니다. 소수 정당도 정당 투표에서 3% 이상만 넘기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7년부터 이어진 헌법 소원 끝에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위해 7개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9년 2월 12일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같은 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상투표 제도까지 실시되며 바다 위에서도 국민의 한 표가 행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 민주주의는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투표 방식을 더 편리하게 바꾸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1960년 제5대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바 있었지만 그 방식이 불편하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지정된 기간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인해 일상이 멈춰섰고 많은 국가가 대규모 행사와 선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47개국이 선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정해진 날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비닐 장갑 착용, 투표소 소독 등 엄격한 방역 조치 속에서 선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고 전 세계는 놀라움과 함께 대한민국의 K선거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이 선거는 단순한 방역 성공을 넘어 제도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저변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위성 비례정당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탄생했습니다. 무려 48.1cm에 달하는 투표용지에는 35개 정당의 이름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유권자들은 길게 들어선 명단 앞에서 신중히 기표해야 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과정에 4월 달에 우리가 전 세계적 전국적인 선거를 처음으로 치르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체계적 방역, 그 방역 시스템이 2015년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뭔가 이 방역 체계에 관한 많은 보강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는 강점이 있었고 또 선거 관리의 체계성 그런 측면들이 결합돼서 한국의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선거 사례가 됐다. 그래서 이제 K선거 또는 이런 방역과 민주주의가 잘 결합된 선거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의 선거 모델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전 과정들에 있어서 한국의 모델들이 세계의 표준이 될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K선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오늘날 K선거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안정성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결합된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선거는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온 국민 주권의 응축된 표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쉼 없이 진화하며 현대 선거사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어 K선거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